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모래밭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의 비밀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죠. 생명의 역사를 추적하는 고생물학자들에게 이 사막은 보물창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래 속에서 뼈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의 필립 깅그리치 교수는 30여 년 전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원시고래의 화석이었지요. And this means it's an experiment in whale evolution that didn't happen before and was very successful, but didn't happen after. You can see it looks like recent bone. It looks like it died yesterday. But here it is in the sandstone for 37 million years. So that's why Wadi Hitan is important. 고래 계곡이라 불리는 이곳에선 무려 1000마리가 넘는 고래 유골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3700만 년 전엔 테티스 해란 바다였습니다. 필립 깅그리치 교수가 이 화석을 발견하기 전엔 고래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 고래, 그 회귀 과정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였습니다. 그 열쇠는 이 원시고래 바실로사우루스가 갖고 있습니다. (3700만 년 전) 바다의 제왕이던 바실로사우루스. 몸 길이는 무려 16m에 달했고 떡 벌어진 턱과 톱니 모양의 이빨, 그리고 수생동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뒷다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척추동물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시고래의 뒷다리는 육상동물만이 가진 특징이지요. 거기엔 인간도 포함됩니다. 이 연결고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 시간을 거슬러 생명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5억 년 전) 갓 태어난 지구는 생명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80도가 넘는 대기는 뜨거웠고 산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억 년이 흐르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35억 년 전) 바다에서 산소가 넘쳐나고 수평선은 푸르게 빛났습니다. 지구 최초의 생명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남조류, 즉 시아노박테리아가 모여 생성된 이 원시 생명체는 햇빛과 물로 광합성을 시작하며 산소를 뿜어냈지요. 그 덕분에 지구엔 산소가 풍부한 대기가 생겨났고
생명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5억 년) 전, 바닷속에 갑자기 기묘한 생명체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긴 척수와 무시무시한 가시들, 단단한 껍질로 무장한 이상한 동물들의 등장. 캠브리아 대폭발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죠. 오늘날 존재하는 동물종의 조상들도 아마 이때 나타났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날개를 펄럭이며 헤엄쳐오는 이 동물은 아노말로카리스입니다. 1m가 넘는 아노말로카리스는 캠브리아의 바다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포식자였습니다. 껍질이 단단한 삼엽충을 한 입에 베어 먹을 정도였지.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 바다에서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포식자를 피해 도망치기 급급했던 엄지손가락만한 생물 피카이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When we look at Pikaia, we are really stepping into the door of vertebrate evolution. We are there, as we say in English, on the ground floor. These are the opening moments of this extraordinary story, which is going to take another 500 million years. 피카이아의 등엔 빳빳한 막대기 모양의 척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척추혁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But when we look closely, we actually see that there are quite a lot of details. We can see the front end, and we can see the tail, and then, most interesting, roughly along here, there is a distinctly different zone. 척삭은 피카이아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척삭과 V자 모양의 근육 분절이 협력해 유례없는 추진력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더 힘있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피카이아는 이렇게 바닷속을 헤엄쳤겠죠. 오늘날의 어류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최고의 포식자였지만 멸종했습니다. 그러나 피카이아는 살아남았죠. 눈도 보호용 껍질도 없는 약자였지만 재빨리 헤엄쳐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카이아가 남긴 유산은 그 의미가 큽니다. Once you've got a notochord, once you've got the myomeres, then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a fish. Once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a fish,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an invertebrate. And once you are on the way to becoming a vertebrate, then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us. 만약 피카이아가 멸종을 맞았다면 지구 생명의 역사는 이미 5억 년 전 바다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몸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척삭을 가진 해양 생물은 이제 물고기가 될 준비를 합니다. (4억 7천만 년) 전 원시적인 척삭은 완전한 척추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의 조상은 화석으로 그 존재를 알려줍니다. And the black pieces you can see on the surface here are pieces of an arandaspid fish called Sacabambaspis. Now these are some of the very earliest fishes where the scales and armor was on the surface of the fishes. 몸체는 남지 않았지만 어류의 특징인 비늘은 선명히 알아볼 수 있지요.
최초의 물고기 아란다스피스입니다. 온몸이 비늘로 덮인 물고기였지만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수영 솜씨는 어설펐고 아주 느림 보였지요. 턱이 없는 무악어류여서 복부에 있는 입으로 물을 빨아들여 그 속에 든 미생물을 걸러내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1억 년이 지나고 새로운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어촌.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들도 난생 처음 보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부의 그물에 걸린 건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화석이었습니다. Lantas ikan itu dikeluarkan dari perahu, dibawa ke darat. Di sebelahnya ada sumur. Malah di situ hampir dipotong ikan itu. Tetapi ada satu warga masyarakat, Bapak Darwin, ternyata dia pernah melihat ikan ini di Fakultas Teknik di Mapala. Ada posternya besar. 과연 어떻게 생긴 물고기일까요? 뚜껑을 열고 얼음을 걷어내자 실록 헨스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룡이 번성하던 백악기에 이미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었지요. 장정 3명이 달려들어도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실록 헨스는 크게 자라면 길이 2m에 무게는 90kg에 육박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에 두꺼운 비늘, 알을 품어 다 자란 새끼를 낳는 번식법까지 선사시대 물고기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특이한 건 바로 실록 헨스의 지느러미입니다. 크고 힘센 지느러미. 그것은 새로운 혁명을 예고하는 것이었지요. 캐나다 퀘벡주에 위치한 미구아사 국립공원. 이곳 지층은 무려 3억 8천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은 황량한 바닷가지만 수억 년 전에 이곳은 적도에 가까운 열대 지역이었고 복잡한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강이 흘렀죠. 이 절벽 지층엔 물고기의 대약진,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 헨스와 꼭 닮은 물고기의 화석. 대번기에 등장한 새로운 물고기였죠. 커다란 몸집에 폐로 호흡했던 흔적, 그리고 커다란 지느러미까지. 화석의 주인공은 유스테노프테론, 뛰어나게 강력한 지느러미란 뜻입니다.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 안에는 이전의 물고기는 갖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바로 뼈입니다. We have one major element that is articulating with the shoulder girdle, and this element is the humerus. Exactly the same element that we're finding in our arm or in the arms of the earliest tetrapods. 유스테노프테론의 지느러미는 육상동물의 팔다리가 물고기에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왜 뼈 있는 지느러미가 필요했을까요?
these most likely will be used to move in a very swampy environment, just to move among the plants. So that is giving not just a very thin fin, but that will give a very strong paddle that the animal will be able to push the plants to get into environment to find its food. 유스테노프테론은 뛰어난 수영 선수였습니다. 힘센 지느러미를 사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또한 턱과 이빨이 잘 발달한 유능한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번기의 바다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전쟁터. 당시 바다의 지배자는 둥클레오스테우스였습니다. 6m가 넘는 집채만한 크기의 강한 턱을 가졌고 온몸을 두꺼운 갑옷으로 둘러싼 한피어류였지요. 둥클레오스테우스는 칼날 같은 이빨로 유스테노프테론을 사냥했습니다. 무서운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유스테노프테론은 한 가지 모험을 감행합니다. 바다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기로 한 것이죠. 힘센 지느러미로 헤엄쳐 찾아간 곳은 바로 민물이었습니다. In the water, there are huge fish, some of them about 16 feet long, of all different kinds, armored fish, all kinds of predatory fish. It was a remarkable period. 3억 7천만 년 전 고생대 대번기에 육지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나무가 등장해 최초의 숲이 들어섰고 하천이 생겼습니다. 바다를 탈출한 물고기들은 여기서 어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생물학자 닐 슈빈 교수가 발견한 화석은 잃어버린 고리라 불리며 고생물학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화석이 발견된 곳은 캐나다 북부의 엘스미어 섬.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물고기였지요. 그 이름은 틱타알릭. 에스키모 말로 아주 큰 민물고기란 뜻입니다. 납작한 머리는 도마뱀을 닮았지만 비늘의 흔적은 분명 물고기란 걸 말해줍니다. And for the first time, we're seeing the kinds of fish that can actually leave the water, that can make the transition from life in water to life on land. So all kinds of new things are happening. 틱타알릭은 물고기가 육지로 진출한 과정을 새롭게 밝혀주는 증거들을 온몸에 담고 있습니다. 어류의 머리는 원형이지만 틱타알릭의 머리는 납작하고 눈은 위에 붙어 있죠.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틱타알릭은 목을 갖고 있었죠. 이전의 어류에게는 없던 새로운 구조였습니다. 틱타알릭은 목을 돌려 머리를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틱타알릭이 잃어버린 고리라 불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느러미 때문입니다. 유스테노프테론의 지느러미보다 한층 더 정교하고 힘이 센 구조였습니다. 틱타알릭은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손목을 가진 물고기였지요. Now what's very special about this is not only that these are bones that compare to our own arms, but if you look at the surfaces of this, there's surfaces for all kinds of muscles.
And not just any kinds of muscles, muscles that would have helped the animal do a kind of push-up to support itself against the ground. 틱탈릭은 혁신적인 물고기였습니다.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위에 달린 눈으로 주변을 탐색했죠. 지느러미 안에는 팔꿈치와 손목뼈가 생겨서 커다란 몸을 떠받칠 힘이 생겼습니다. 물속에서 평생을 보내던 물고기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육지, 그 신천지로 오르기 위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팔굽혀펴기가 가능한 이 지느러미를 틱탈릭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갯벌에서 살아가는 망둥어를 보면 틱탈릭의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망둥어는 가슴 지느러미로 몸을 지탱하고 배를 밀어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틱탈릭도 이렇게 지느러미를 써서 물기슭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Water was loaded with competitors, large fish, small fish, everything competing for food. Some of those fish would eat you. If you look at land, there are plants there. There's food there in that these early insect-like creatures. So there are advantages for creatures leaving the water to go to land, to remove themselves from the competition for food resources, but also to escape some of the predation that was going on in the water as well. 물고기의 진화는 틱탈릭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물학자 제니퍼 클렉 교수가 보여준 스케치 안엔 작은 도마뱀처럼 보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된 아칸소스 태가죠. (3억 6천만 년) 전에 대본기 민물에 살았던 아칸소스 태가는 거의 완전한 네 다리가 있고 폐로 공기 호흡을 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틱탈릭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we found was that on each limb there were 8 fingers or toes, which was a big surprise. 지구상에 최초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등장한 겁니다. Previously, people had thought that the primitive number for fingers and toes was 5, because that's what we have. But it turns out that when tetrapods with limbs first evolved, they had more than 5. Acanthostega has had 8, but we also have other animals from the same time with 7 or 6. 대본기 후기의 얕은 물가. 아칸소스 태가의 손발가락엔 물갈퀴가 달려서 장애물을 헤치고 다니는데 그만이었지요. 숲을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물고기를 잡아먹었던 포식자. 아가미와 폐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아칸소스 태가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드디어 육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물고기의 상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척추와 근육과 뼈가 있는 지느러미, 그리고 최초의 팔다리와 손발가락에 등장한 수억 년에 걸쳐 이루어진 실험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칸소스 퇴가 이후 다시 몇백만 년이 흘렀고 물속의 환경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육지는 여전히 기회의 터전이었지요. 그리고 2억 8천만 년 전 완전한 육상동물이 등장합니다. 육지의 공기만으로 호흡을 할 수 있었고 번식을 위해 물속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는 아칸소스 퇴가의 후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드디어 상륙은 완성됐습니다.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것과 맞먹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The transition from life in water to life on land is one of the great events in the history of life. And it's an event that changed the world forever. For the first time, we have creatures walking on land, feeding on land. But it's not just an event that's captured in the past. It's actually an event that's inside our own bodies. Because many of the features that occur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fish that walk on land are part of us. 육지에 오른 물고기들은 사실 혁명가라기보단 생존의 전쟁터에서 약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변화하고 적응한 결과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상륙작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네발 동물은 폭발적으로 번성해 육지를 점령했습니다. 양서류와 파충류, 조류에서 포유류까지 수백만 종의 동물로 다양하게 변화했지요. 이 중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 키우며 말 그대로 지구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해 마침내 육지로 올라온 성공 스토리. 그런데 여기엔 생명의 역사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사는 포유류의 존재지요. 이 동물은 바다 포유류인 듀공입니다. 듀공은 지느러미를 팔처럼 사용하고 해초를 뜯어먹고 삽니다. 폐호흡을 하는 녀석은 때가 되면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하고 또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지요. 바다에 사는 듀공이 왜 육지 포유류의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듀공은 비밀을 간직한 채 유유히 사라집니다.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의 비밀을 풀기 위해 다시 이집트의 사막을 찾아갑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곳 와디 히타는 고래의 계곡이란 뜻입니다. 길게 늘어선 거대한 척추뼈. 이 화석은 처음 발견됐을 때 도마뱀의 왕으로 불렸지만 그것은 잘못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바실로사우루스는 전혀 다른 종의 동물로 밝혀졌습니다. Basilosaurus represents an early stage of whale evolution. It's one of the first
aquatic whales, fully aquatic whales. 테티스의 제왕인 바실로사우루스는 4,200만 년 전부터 3,400만 년 전까지 살았던 원시고래였습니다. 당시 고래 중 최대 크기를 자랑했던 이 동물은 긴 몸을 좌우로 흔들며 뱀처럼 헤엄쳤죠. 거대한 크기에 비해 볼품없는 이 뒷다리.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를 풀어줄 실마리입니다. 와디히탄에서 발굴된 바실로사우루스의 화석. 걸어다닌 고래란 별칭이 붙은 이유는 척추에 붙어있던 이 뒷다리 때문이었습니다. 작지만 완벽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리. 바실로사우루스가 한때 육지에서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The general trend, life started in the sea, and this means that the general trend, from our point of view at least, is to come out onto the land. And the whale has gone back, and so in that sense is a reversal. It's backwards.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는 또 있습니다. 길이 5m 정도로 몸이 작았던 원시고래 도르돈입니다. 모래바람은 수천 년 전에 묻힌 고래를 세상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필립 깅그리치 박사는 와디히탄의 한 절벽에서 또 하나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도르돈이었지요.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know how complete is Dorodon, how many backbones, how long it is. It's the first time we know that these whales have legs and feet and toes, and it's because of the excellent preservation. 커다란 턱과 톱니 모양의 이빨, 그리고 작은 뒷다리를 가졌던 이 고래는 육지동물과 연결돼 있습니다. (3,700만 년) 전에 살았던 도르돈은 수영의 귀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리와는 전혀 다른 수영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래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 도르돈은 육상동물이 척추를 사용해 달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헤엄쳤던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6,500만 년 전 백악기발. 거대한 운석 하나가 지구와 충돌했고 번성했던 공룡들은 멸종됐습니다. 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After the Cretaceous Paleogene extinction event and dinosaurs are gone, the marine reptiles are gone, then there is no top predator in the sea. And so I see it more as opportunity, not something pushing from behind, but something pulling from in front. 그렇다면 누가 바다로 돌아간 것일까요?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이 화석이 그 비밀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름은 파키세투스. 튼튼한 네 다리는 고래와 닮은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척추뼈들도 아직 붙어 있어서 육지 생활에 더 적합해 보이죠. 하지만 두개골 아래 인왕이란 구조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중에서도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이 구조는 세상에서 오직 고래만 갖고 있는 것이었죠. (5천만 년) 전
파키스탄의 한 바닷가. 늑대를 닮은 파키세투스는 반수생 동물이었습니다. 파키세투스에게 바다는 먹이가 풍부하고 경쟁자가 없는 기회의 공간이었지요. 물갈퀴가 달린 긴 발가락 덕분에 수영 실력도 좋았습니다. 귀에 인왕이 있어서 수중에서 먹이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파키세투스는 기다란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기를 낚아챘을 것입니다. To hear in water is completely different than to hear in air. And so the hearing apparatus has to be modified. You can see it's about one 고래의 조상은 수중 생활에 맞게 몸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감지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소리가 나는 방향과 위치까지 찾을 수 있게 됐지요. 물속에서 살기 위해선 모든 것이 변해야 했습니다. 땅 위를 걷던 앞다리는 지느러미가 됐고 필요 없는 뒷다리는 작아졌지요. 꼬리도 오리발처럼 넓적한 형태로 변했습니다. 숨쉬기 쉽게 콧구멍이 정수리로 이동하며 고래의 조상은 완전히 바다에 적응했습니다. 물가를 어슬렁거리며 육지와 바다를 오가던 파키세투스는 어느 날 영영 육지로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완전한 원시 고래가 된 것이죠. 바실로사우루스와 도르돈이 그들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되돌아간 사건.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대변형을 겪은 주인공들이었습니다. the fish coming out on land very early in vertebrate history and the whale going back to the sea late in vertebrate history have this similarity. I think both are taking advantage of some opportunity. It's a nice comparison because it shows that evolution is not determined and directional. Instead, it's opportunistic, and if the opportunity is behind, we will go back. 생명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400만 년 전 에오세가 끝나갈 무렵 고래들의 바다 테티스에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구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강한 포식자였던 바실로사우루스와 그들을 피해 다니던 도르돈, 이 두 원시고래의 운명도 갈렸습니다. 먹이가 부족하고 차가워진 바다에서 살아남은 건 작은 도르돈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혈통은 현생 고래들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몸집이 너무 커져버려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던 바실로사우루스는 멸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회귀한 원시고래의 역사는 시간의 모래밭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남긴 메시지는 남았습니다. Some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stars and outer space and how far we can see. I'm interested in time and how far back we can see. Because all our understanding and expectation for the future
is conditioned on what we understand about the present and the past. The study of deep time, the study of life through time, understanding where we came from, how we are part of the earth, how we are part of the history of the earth. 어떤 이들에게 화석은 그저 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바다와 육지, 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생명들. 매 순간 생존 본능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던 지구의 생명들. 그 기억이 화석엔 새겨져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절벽에 매달려 뭔가를 찾고 있는 짐 게일링 박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 소속의 고생물학자인 게일링 박사는 이곳에서 30년 동안 화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희미한 흔적으로 남은 이 화석이 바로 에디아카라 생물군입니다. Before the time of the Ediacaran fossils, we only had microscopic fossils. For 3 billion years, nothing that you could see with the naked eye. And then, very rapidly, we see these strange creatures appear in the fossil record. 나뭇잎처럼 보이는 이 생명체는 해저에 박혀 흔들리며 바닷물에 떠다니는 약물을 섭취했을 것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구분되는 동물도 있지만 도무지 몸을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에디아카라 생물군 중 가장 대표적인 종은 디킨소니아입니다. 손바닥을 찍어놓은 것 같은 납작한 몸에 주름이 있고 입이나 근육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좁쌀만한 크기에서 동전, 접시, 크게는 방석만한 크기까지 자랐던 디킨소니아. 오늘날 이와 비슷한 동물은 없습니다. 이들이 살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6억 년) 전의 바닷속입니다. 에디아카라 생물군은 전 지구에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바닥에 몸을 고정시킨 채 생활했는데 먹이라면 바닷물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의 생물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Within the Ediacaran biota, we have some truly weird creatures. And we see nothing like that today. So that we assume that these things did not survive into the Cambrian period. They were only known in the Ediacaran period. 6억 년 전 맨 처음으로 바다를 차지했지만 다음 시기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진 에디아카라 생물군. 그들이 사라진 이유를 볼 수 있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에디아카라 화석이 발견된 플린더스 레인지스 근처. 기울어진 지층이 마치 지구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These sandstone rocks are like pages in the geological history of the evolution of life. On my right, we have the sandstones of the Ediacaran period with the soft-bodied fossils of the Ediacara biota. And here I stand on a boundary. We move across a most important boundary, the base of the Cambrian and the beginning of the Cambrian explosion of life. 캠브리아기 지층입니다. 그저 암석이 쪼개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대변혁을 보여주는 화석입니다.
에디아카라기의 화석입니다. 해저 바닥을 기어다닌 동물의 흔적이지요. 캠브리아기의 화석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한 시대의 종말을 설명해 줍니다. Once animals evolved that could eat other soft-bodied animals, then the only animals that could survive could either swim fast, make a protective cover or a shell, or if they had neither of those abilities, they had the muscles to dig into the seafloor and hide there. 바위 사이에 쪼개진 틈처럼 보이는 선은 바로 적을 피하기 위해 팠던 굴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두 시대의 경계면이 남아있는 플린더스 레인지스. 짐 게일링 박사가 앉아있는 이 바위에는 또 다른 캠브리아기 화석이 남아있습니다. 에디아카라 지층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딱딱한 골격의 흔적.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명은 이렇게 변화해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 바닷속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동물들로 가득 찼고 이제 그런 동물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동물들은 플랑크톤 외에도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었죠. 그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시작되었고 딱딱한 껍질과 몸의 근육도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디킨소니아 두 마리가 화석으로 남았습니다. 둘 사이의 이 틈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서로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닷속에 떠다니는 양분만으로 충분했지요. 하지만 환경은 바뀌었고 새로운 환경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적도 있었습니다. An animal which was soft-bodied like Dickinsonia, big sheet of meat lying on the sea floor, it's dinner waiting for an animal that could eat it. 에디아카라 생물군은 결국 멸종했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던 몸집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강력한 포식자의 등장이란 변화까지 따라잡을 수는 없었던 생명들. 그들이 실패한 실험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대륙의 인적 없는 벌판에 기록된 6억 년 전의 역사. 그것은 지구 최초의 동물들의 시작과 끝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처음부터 그렇게 그저 지나가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생물은 멸종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고생대 캠브리아기에 처음 나타나 장장 3억 년 동안 지구에 살았던 삼엽충은 그 자체로 진화의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대멸종을 겪으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 번성했던 그들은 환경의 변화에 맞서 그때그때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분화하며 오랜 시간 지구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Trilobites were capable of very rapid evolution, this applied even towards the end of their history. Some of the
trilobites that went out at the end of the Ordovician had been around in the ocean since the Cambrian period. So one could say that they were themselves already tremendous survivors. 화석으로 익숙한 삼엽충. 일반적인 종의 평균 수명이 500만 년 미만임을 감안한다면 3억 년 동안 존재했던 이 동물은 놀랄 만큼 장수했습니다. 몸이 세로로 3등분 된다고 붙은 이름 삼엽충. 등 부분은 딱딱한 껍질이 있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었고 마디가 있는 부속지로 비교적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고생대 초기에 이미 눈이 발달되어 있었고 몸통의 크기는 손톱만한 종에서부터 방석만한 크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삼엽충은 당시 바닷속의 약자였을 겁니다. 뜯어먹힌 흔적이 남은 화석도 발견되었죠. 그들은 어떻게 자신을 지켰을까요? Many of the trilobites that survived the end Ordovician extinction event were capable of rolling up. This shows you how beautifully adapted they are. The head and the tail actually lock together in some of these forms, so that if you're like that, you're protected from the action of an attacking predator. 몸을 펴고 있으면 껍질이 없는 배 쪽이 적의 공격에 다치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을 말아버리면 포식자가 공격할 틈이 없었겠죠. 포식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졌던 고생대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삼엽충의 첫 번째 진화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에서 본 삼엽충의 머리입니다. 한 쌍의 겹눈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엽충의 눈은 육각형의 유리를 모아놓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먹고 먹히는 포식 전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 적 혹은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한 이점이었을 겁니다. They had really quite sophisticated visual systems, even the early ones. But some of the later ones evolved really sophisticated. 현미경으로 본 삼엽충의 눈은 마치 정교하고 아름다운 공예품 같습니다. 초점까지 맞출 수 있었다는 정교한 시력 역시 살아남기 위한 적응의 결과였습니다. 삼엽충의 진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뿔과 방패 같은 껍질로 몸을 보호했던 삼엽충들. 불편해 보일 정도로 기괴한 이런 형태도 모두 적대적인 환경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녀석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던 걸까요? 일본 시즈오카 대학의 삼엽충 연구가 스즈키 교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형태를 바꾸었던 동료들의 멸종을 지켜보며 끝까지 살아남았던 종은 예상 밖의 존재였습니다. この最後まで生き残った三葉虫のグループっていうのは形としては普通で装備パーツとしても普通なんです。特徴としては体が小さいという傾向が見られます。あまりにもうまく変わりすぎ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外の三葉虫の周りが、環境ですとか敵の種類です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変わった時にあるものに特化しすぎてしまって変われなくなってしまって合わなくなってしまったその状況に。 지극히 평범한 모양에 크기도 4cm 정도로 작은 이 종이 멸종 직전까지 살아남은 삼엽충입니다. 특정한 조건에 적응하는 대신 평범하고 작은 몸으로 세대 교체 속도를 높임으로써 다른 특화된 종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엽충이 살았던 3억 년의 시간 동안 지구는 쉴 새 없이 변화했고 삼엽충은 그 변화에 꽤 잘 적응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대비는 불가능했습니다. It's just bad luck if you're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And certainly at the end of the Permian, as much as 90% of species went extinct. So this is almost all of life. And it's probably more sensible to think about the 10% who survived as just being lucky. 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 말의 지구를 만나러 갑니다. 중국 저장성 메이샨에 있는 페름기 지층. 두껍게 쌓인 검은색 띠가 시간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지층에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습니다. 시기별 지층을 구분해 놓은 것이죠. 거기 지구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멸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在二地纪末生物大灭绝之后，很多红体生物，就是非常大的肉眼可以看到的这种生物，它绝灭了。到二地纪、三地纪初，我们在华南各地，包括全球各地，也发生了一种微生物岩。这种微生物岩就是微生物的化石形成的这种岩石，就证明在整个肉眼可见的这种红体生物灭绝之后，它退却的这种生态空间就被这种微生物所占据了。这就证明这个灭绝之后， 我们另外一种微生物它占主导地位了，这从而也另一个角度来证明了这次灭绝事件。 평범해 보이는 돌산에 기록된 무시무시한 과거. 2억 5천만 년 전 지구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페름기 말의 지구. 지금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용암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랄산맥에서 바이칼 호수까지, 남쪽으로는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지역까지 끝을 모르고 흘러내린 용암이 20m 두께로 쌓였습니다.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버금가는 넓은 지역이 용암으로 뒤덮인 생명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대규모의 재앙 앞에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재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암과 함께 뿜어져 나온 연기가 대기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6도나 올라갔고, 이산화황이나 염소가 빗물에 섞이면서 산성비가 내려 토양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기의 균형이 무너지자 바닷속에 있던 냉동 상태의 메탄까지 녹으면서 지구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중 생물의 97%, 육상 척추동물의 70%가 멸종한 생명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황폐했던 시기였습니다. 자연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드러낼 때 그 갑작스러움에 맞서 생명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폐허 위에 다시 생명은 피어나곤 하지요. 그런데 페름기 말의 재앙은 달랐습니다. 페름기 말의 멸종이 다른 재앙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드 자블론스키 교수는 멸종에 관한 권위자입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멸종과 생존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So there's a real difference in being widespread, having your evolutionary eggs in more than one basket, as opposed to being concentrated in just one small area. Even if those lineages are very well adapted to the conditions before the mass extinction, unless they're widespread, they're in serious trouble. 지구의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시기별로 다른 대륙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때론 모든 대륙들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모이기도 하는데요. 페름기 말이 그랬습니다. 당시 동물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셈이죠. 그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Broad geographic ranges of entire evolutionary lineages, whether they're found on multiple continents, seems to control the survival of major evolutionary lineages, and other features that used to matter go away. So that means that these short, sharp extinction events have a disproportionate effect on the evolutionary process. 모든 것이 사라진 땅에서 생명은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제일 먼저 어디선가 식물의 씨앗이 파도에 실려왔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시 풀밭을 만들고 숲을 형성해 생명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생태계는 다른 종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도마뱀 같은 작은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아남았죠. 새들이 날아와 열매를 먹고 씨앗을 퍼뜨려 숲은 더욱 번성합니다. 멸종과 부활, 그 끊이지 않는 생명의 여정에서 때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동북부의 지방도시 구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고풍스러운 중세 건축물이 마치 과거와 현재의 평화로운 공존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 6,500만 년 전의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바다였다가 지중해가 생성되던 무렵에 솟아오른 아펜니노 산맥. 산길을 따라 조금 오르면 나타나는 보타치오네 계곡의 도로가에 백악기 말의 지층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기울어진 지층에 대단히 흥미로운 죽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E qui siamo a vedere il limite KT. K, Cretaceo, seconda era geologica, terziario, terza era geologica. Non trovò, a differenza della parte secondaria e terziaria, nessuna forma di vita. 일명 KT 경계면, 백악기와 신생대 3기의 머리글자를 따서 부른 이름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지층이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낯선 금속 성분 때문입니다. 이 경계면에서 이리듐이 다른 지층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검출됐던 것이죠. Gli studiosi si sono chiesti da che cosa dipende questa quantità enorme di iridio, visto che sulla Terra non esiste questo metallo? Domanda. Allora proviene probabilmente dal cosmo, dal fuori? Sì.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은 종종 지구에는 드문 금속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리듐은 대표적인 운석 성분으로 지표면의 이리듐은 모두 과거 운석 충돌의 잔해들이 쌓인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탈리아 소도시의 한적한 계곡에 남아있는 다량의 이리듐은 6,500만 년 전 우주가 지구의 생명에 영향을 미쳤던 흔적입니다.
그 충돌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폐렴기 말 대멸종 후 새롭게 진행된 생존 경쟁의 승자였던 거대 파충류. 육지는 물론 바다와 하늘까지 진출한 이들은 2억 년 가까이 지구의 최고 포식자로 군림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몸집은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유리했겠지만 그건 지구 안에서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종종 예상치 못한 외부의 충격이 갑자기 찾아올 때 그것까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생명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사막 한가운데 지름 1.6km, 깊이 170m의 거대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약 5만 년 전 운석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수직으로 일어선 지층이 충돌 당시의 충격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름 50m의 운석이 초속 10km 이상의 속도로 충돌했을 걸로 과학자들은 짐작합니다. 이보다 지름이 200배 큰 운석이 만들어낸 충격이라면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그런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운석이 떨어진 곳은 오늘날의 멕시코지요. 아직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이어지지 않았던 당시에는 바다였습니다. 그 충격은 에베레스트 산이 총알처럼 지구에 와서 박힌 것과 비슷했을 거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의 공룡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 건 대비할 수 없는 재앙이었으니까요. 충돌의 충격이 가신 다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렸고 산성비가 내렸으며 이산화 황구름이 햇빛을 반사해버려 지구가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환경 때문에 식물들이 먼저 사라졌고 초식공룡과 육식공룡이 뒤를 이었습니다. 먹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커다란 몸집이 오히려 약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재앙 이후에 지구의 생명은 멸종이 가져다준 가장 유명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People might tend to think of extinction as a disaster. Well, it is a disaster for a short time for the organisms that exist prior to the extinction. And of course it does remove sometimes whole groups. But it is also a creative force because after the extinction, ecological opportunities are open, niches are vacant for new organisms to move into, for new adaptations to occur. 다시 6,500만 년 전 지름 10km짜리 운석이 떨어진 지구입니다. 혼비백산한 공룡들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아직 몸집이 작았던 포유류 에오마이어는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들은 재앙이 닥치기 전부터 공룡을 피해 주로 밤에만 활동했던 녀석들입니다. 백악기의 약자들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앙의 기운이 사라질 무렵 새로운 생명의 역사도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룡과 달리 덩치가 작고 항온 동물이었던 포유류는 멸종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약점이 갑작스런 재앙이 닥쳤을 때 장점이 되어버리는 역설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포식자가 사라져버린 지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던 포유류에겐 멸종이 선물 같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공룡 멸종 후 포유류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기후가 점점 계절성을 띄어가던 환경에서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징이 그들의 성공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포유류의 몸집과 형태도 다양해졌고 각각의 환경에 맞춰 특화된 성질을 가진 포유류가 하나 둘씩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새끼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유난히 길어 양육의 화신으로 불리기도 하는 포유류의 발전. 그 흐름 막바지에 드디어 인간이 등장합니다.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두뇌를 가진 인간. 인간의 등장은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주 남부의 나라쿠투 동굴지대. 플린더스 대학의 개빈 프리도 교수가 어둡고 좁은 통로를 지나 어디론가 내려갑니다. 빅토리아 동굴의 바닥. 과거 무릉둥이였을 걸로 짐작되는 자리에 동물들의 잔해가 잔뜩 묻혀 있습니다. 이 동굴에만 4만 5천 마리가량의 동물들 뼈가 보존되어 있는데요. 뼈의 크기로 볼 때 몸집이 꽤 컸을 걸로 짐작됩니다. 키가 2m가 넘는 캥거루와 몸길이 6m의 도마뱀. 이들은 어쩌다가 지하 50m의 이 동굴 바닥에 모여서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After the animals fall in, they can't escape, and they either die on impact or they die of thirst or starvation or injuries. Their remains get incorporated into the sediments, and they sort of slide down through water and just gravity, and mixed up also from other animals trampling on top, and that is how we excavate them. 호주는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남극, 남아메리카, 인도와 함께 곤드와나라는 남반구의 초대륙을 형성하고 있던 호주는 약 3,500만 년 전 나머지 대륙에서 떨어져 고립되고 그 후 독자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호주 대륙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의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의 단절이 만들어낸 결과죠. 빅토리아 동굴에 사체로만 남은 동물들도 그랬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태반류가 정착하지 못한 호주에선 특히 주머니를 단 포유류, 즉 유대류가 다양하게 번성했습니다. 오늘날의 캥거루와 달리 얼굴이 훨씬 짧았던 캥거루. 호주 대륙 최고의 포식자였던 유대류 사자 틸라콜레오 카르니펙스. 엄청난 크기의 턱뼈만으로도 몸집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거대 웜뱃 디프로토돈. 이들은 어쩌다 이렇게 큰 몸집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0만 년 전의 지구는 점점 더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변해가고 있었고 덕분에 양분이 많지 않은 식물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양분을 얻기 위해 많은 양의 풀을 먹어야 했고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으려면 육식동물의 몸도 따라서 커져야 했습니다. 호주 대륙의 생태계를 지배했던 유대류 사자는 몸무게가 150kg이 넘는 최대 크기의 포유류 육식동물이었습니다.
덤불에 매복하고 있다가 큰 앞니로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 잡아먹었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캥거루는 키가 2m가 넘었습니다. 앞다리를 위로 뻗어 나뭇잎을 따먹으며 번성했지요. 몸무게가 3톤에 달했던 초식동물 디프로토도는 주로 무릉덩이 근처에서 모여 지냈습니다. 거대 동물들의 커다란 몸집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몸집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식으로 활동하는 이웃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화석으로만 남은 거대 동물들, 그들을 멸종으로 이끈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One is that they were hunted to extinction by people when they first arrived in Australia. People arrived 60, 50,000 years ago. The megafauna became extinct soon after that. One of the other explanations is that it was the lighting of fires by people that changed the nature of the vegetation, wiped out the food plants that the megafauna were adapted to eating, and then they became extinct, and then their predators became extinct. 호주 대륙을 지배했던 유대류 사자. 날카로운 창을 가진 새로운 포식자 앞에선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에게 거대 동물들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사냥감이었죠. 사냥의 풀을 사용하며 거대 동물들의 서식지와 은신처는 사라졌습니다. 기후도 급격하게 변해갔죠. 2만 년에 걸친 거대 동물들과 인간의 공존. 그러나 거대 동물들은 인간의 창과 불 앞에서 멸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완전한 직립보행을 했던 인간은 자유로운 손으로 불과 도구를 사용해 약점을 극복해냈습니다. 월등하게 발달한 뇌를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지만 도구들을 이용함으로써 훨씬 강한 다른 동물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특별히 폭력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지만 그 과정에 다른 종이 멸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Humans will use different devices to encourage its own species to increase, and if this has an impact on totally unrelated species, then so be it. The whole process of evolution is an all-encompassing, complex panorama that takes advantage of every conceivable niche and opportunity. It's the most opportunistic and selfish system that you can possibly imagine. 도구가 바뀌었을 뿐 지금도 인간은 늘 자연과 마주치고 그렇게 자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까지가 어쩔 수 없는 파괴이고 어디부터가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인지 구분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먼 훗날 또 한 번의 대멸종이 왔을 때야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을 거치면서도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고 아마 다시 찾아올 재앙에도 생명은 어떻게든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최초의 동물들이 태어났던 에디아카라 산지입니다. 겔링 박사가 뭔가를 챙기고 있습니다. 흔적 화석입니다.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지나간 흔적. 이 동물이 무엇을 하러 가는 길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먹이를 찾아가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짝을 찾으러 혹은 포식자에게 쫓겨 달아나는 중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생명체는 멸종해 버렸으니까요. Maybe 9 out of every 10 of these species went extinct. But the 10%, 1 in 10, are enough to take the genetic material into the future. These may be the ancestors of all modern animals. 6억 년 전 최초로 몸집을 키우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생명은 그렇게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라짐 덕분에 후대의 생명은 새로운 기회를 얻어 번성할 수 있었고 생명의 역사는 그러한 사라짐과 새로운 기회의 반복이었습니다. 6억 년 전 에디아카라기의 바다. 부드럽고 작은 몸을 가진 생물들이 느릿느릿 기어다닙니다. 해저의 미생물들을 먹으며 살아가던 에디아카라 생물들은 서로를 다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의 바다는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묘한 모습의 생명체들로 가득했습니다. 캄브리아기의 바다를 지배했던 포식자 아노말로카리스. 가장 큰 것은 크기가 무려 1m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입으로 자기보다 약한 생물들을 쉽게 잡아먹었지요. 삼엽충은 지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생물 중 하나지요. 몸이 세로로 3등분이 된다고 해서 삼엽충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딱딱한 껍질로 감싼 몸을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늘고 긴 눈도 가지고 있었지요. 고생대 바다의 약자였지만 3억 년이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생명 역사상 가장 크게 번성했습니다. 같은 시기 척추동물의 조상이 될 아주 작은 생명체가 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척삭, 즉 원시의 척추를 가진 이 생물은 피카이아입니다. 척삭이 생기고 주변에 붙어있는 V자 모양의 근육이 휘어집니다. 피카이아는 탄력 있게 몸을 움직여 헤엄칠 수 있게 되었죠. 근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망둥어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 피카이아의 움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고 먹히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던 캄브리아기의 바다. 작고 보잘것없는 피카이아는 포식자들의 먹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지손가락만한 이 작은 생물은 척추의 기원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척추를 가진 최초의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아란다스피스입니다. 작은 눈이 있긴 했지만 느리고 둔하게 헤엄쳤죠.
피카이아와 마찬가지로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척추동물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4억 년) 전 육지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육상에 최초로 식물이 올라온 것이지요. Y자로 갈라진 줄기 끝에 포자가 달린 국소니아입니다. 국소니아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물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원시 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이 생겨나면서 육지는 점점 생명의 기운을 얻어갔습니다. 바다에는 장차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특별한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뛰어나게 강력한 지느러미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유스테롭테론입니다. Eusnatron is one of the, I would say, one of the most important fish in the history of paleontology, vertebrate paleontology. Because for the longest time, Eusnatron was considered to be the ancestor of tetrapod. 유스테롭테론은 얕은 해안가에서 살았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이 풍족한 이곳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위협은 늘 있는 법이지요. 둥클레오스테우스는 두께가 5cm에 달한 딱딱한 껍질로 몸통이 감싸진 데다 지느러미가 유연해 빠르게 헤엄쳤습니다. 사냥감이 된 유스테롭테론은 살아남기 위해 떠납니다. 육지를 향해서 말이죠. (3억 7천만 년) 전 대본기 육지입니다. 하천이 생겨나면서 식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육지에는 드디어 거대한 나무가 생겨났습니다. 높이 8m에 달한 이 나무는 오늘날의 침엽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갖춰가는 육지. 새로운 식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맘때 육지와 물을 오가며 생활했던 틱타알릭입니다. 어류에서 사제동물로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지요. 어류는 머리가 납작해졌고 눈이 위로 이동했습니다.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요. 지느러미 안에는 팔꿈치와 손목뼈가 생겨 커다란 몸을 떠받쳤습니다. 육지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했지요. 틱타알릭은 팔굽혀펴기를 할 정도로 강한 지느러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날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생활하는 망둥어와 같은 방식일 것입니다.
육지로 진출하려던 틱탈릭도 바다보다 갯벌을 선호하는 망둥어처럼 강한 지느러미가 필요했던 것이죠. 생존을 위한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마뱀처럼 보이는 이 동물은 아칸소스 테가입니다. 빠르게 헤엄쳐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틱탈릭에는 없었던 물갈퀴 같은 네 다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양서류처럼 폐호흡도 가능했죠. 이어서 튼튼한 어깨와 앞발을 가진 이크테오스테가가 등장했습니다. 육상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동물이었지요. 어류의 상륙 작전은 성공했고 이제 새로운 동물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The transition from life in water to life on land is one of the great events in the history of life. And it's an event that changed the world forever. 육지에는 나무다운 나무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레피도덴드론은 지구 곳곳에 울창한 숲을 만들어냈습니다. 날개 길이만 70cm에 달한 메가네우라가 숲속을 날아다녔습니다. 거대한 곤충들이 식물의 의지에 번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식물 덕분에 육지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식물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존재입니다. 미모사는 잎을 건드리면 잎속의 수압을 조절해 아래로 채워지거나 오므라듭니다. 자극에 반응한다고 해서 신경초라고도 불리죠. 식물의 신경에 관해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교의 스테파노 망쿠조 교수입니다. 그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에도 지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I know that it's strange to use the word clever for plants, but I'm also sure that we can really talk about plant intelligence. 담쟁이는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기 위해 스스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지요. 만쿠조 교수는 특히 식물의 뿌리에서 지성의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뿌리가 주변의 화학물질을 감지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지한 정보를 모은 뿌리는 개미나 곤충의 무리처럼 함께 땅속을 탐사하고 정찰하며 양분을 찾는다고 합니다.
these are the operations that are done in the animal by the brains, or in a machine like this by the processor. So, if you don't, I agree not to call brain this group, small group of cells in the roots, but we need to call it this in some way. I don't know, processor, phytoprocessors. We need to find a way to define. 중생대에 들어서며 파충류의 시대가 열립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등장한 익룡은 2억 년 가까이 하늘을 지배 하늘의 제왕이라 불렸죠. 새처럼 작은 것부터 10m에 달한 거대한 종까지 다양하게 번성했습니다. 새보다 가벼운 텅 빈 골격을 가진 익룡은 막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비행을 하면 수백 킬로미터를 유유히 날았습니다. 다양한 공룡이 번성했던 시기, 식물도 번식을 위해 획기적인 장치를 개발해냈습니다. 바로 꽃이었죠. 잎이 모여 일종의 꽃잎으로 변화한 원시 식물이었습니다. 최초의 꽃 아케프룩투스는 물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꽃은 수면 위로 피어나고 바람이나 곤충에 의해 꽃가루가 퍼졌습니다. At around about 125 million years ago, we have the first evidence of fossil flowers. And those flowers in many ways are similar to the flowers of living plants. They have the same characteristic structures. And in this case, they seem to have been pollinated by insects. 번식을 위한 꽃의 전략은 지금까지도 다양하게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꿀벌라는 암펄과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애인 행세를 하며 수컷을 유혹하지요. 경쟁적으로 모여든 수컷들은 갖은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생김새만 암펄과 닮은 꿀벌란과 짝짓기는 불가능하지요. 어리석은 수컷은 꽃가루만 몸에 잔뜩 묻힌 채 또 다른 꿀벌란에게 날아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꿀벌란은 손쉽게 수분에 성공합니다. 종족을 보존하려는 영악한 꿀벌란이 수컷을 이용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공룡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깃털 공룡의 화석이죠. 중국에서 발견된 용의 날개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중화용조는 원시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깃털은 가늘고 긴 관처럼 되어 있어서 비행을 하기에 적합한 모양은 아니었지요. 타고난 사냥꾼 리너랍토르도 있었습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재빠르게 달려가 잡아먹었죠. 크기는 작지만 티라노사우루스의 친척인 딜롱입니다.
보온을 위한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잠자는 공룡이란 이름을 가진 메이롱입니다.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키면 작은 몸집이 드러납니다. 마치 새처럼 머리를 깃털이 있는 날개 속에 넣고 잠이 들었지요. 깃털이 보온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베이피아오사우루스의 깃털은 조금 다릅니다. 갈기 같은 깃털은 보온보다는 과시용으로 사용됐을 것입니다. 날기 위한 깃털을 가진 공룡도 있었습니다. 휘어있는 발로 나무에 기어 올라가 생활했던 미크로랍토르죠. 나무에서 나무 사이로 날개를 활짝 펴고 활공했습니다. 중국 산둥성 티안위 자연박물관.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공룡의 흔적들이 보관된 곳입니다. (2009년) 중국 랴오닝 성에서 발견된 티안유롱의 화석입니다. 원시 깃털의 흔적이 남아있죠. 목 뒤와 등, 꼬리에도 깃털이 있습니다. 티안유롱 같은 경우에는 조각류에 해당하는 초식 공룡입니다. 지금까지 깃털 공룡들은 모두 다 작은 크기의 수각류 공룡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초식을 하는 조각류 공룡에서 깃털이 발견된 경우가 굉장히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깃털 공룡들은 모두 육식 공룡이었지만 티안유롱은 초식 공룡이었습니다. 깃털의 역사는 계속해서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공룡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증거가 있습니다. 푸시타코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입모양이 앵무새 부리와 닮았다고 해서 앵무새 공룡이라고도 불리지요. 어미 곁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끼들까지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홀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진 여느 파충류들과 달리 어미와 새끼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상 최고의 포식자로 군림했던 공룡. 그들의 시대는 끔찍한 재앙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6,500만 년 전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혼란에 빠진 환경을 견디지 못한 공룡들은 죽어갔습니다. 충돌이 끝난 후에 지구는 참담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이산화황 구름이 햇빛을 가려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지요. 식물들이 사라지고 곧이어 식물들을 먹이로 했던 초식 공룡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육식 공룡들도 살아남을 수 없었지요. What we see in the geological past is a lot of extinctions, not just the mass extinctions that may be due to some extraordinary event like an asteroid impact, but a lot of smaller but still very important extinctions. And one result of this is that the normal outcome of evolution, in fact, is extinction. Over 99% of everything that's ever lived became extinct.
그러나 지구는 새로운 주인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룡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작은 몸을 웅크리고 숨어 살던 포유류들이지요. 거대한 재앙을 피한 그들이 밝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마침내 포유류의 시대가 온 것이지요. 누군가에게는 비극인 멸종,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One lesson for the people living today is that the fossil record shows us that mass extinctions do happen. The mass extinction that seems to be gathering momentum now is driven by a variety of pressures caused primarily by human activity. One of the reasons why it is potentially so severe is that it's not just one factor that's going on. Humans are physically changing environments. 이집트 홍해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바다 생명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다 속에서는 거북이와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희귀한 생물도 발견됩니다. (3m에) 달한 거대한 몸집을 가진 듀공입니다. 온몸에 짧은 털이 드문드문 나이는 해양 포유류죠. 멸종 직전의 희귀종인 듀공은 오직 해초만 먹기 때문에 바다소라고도 불립니다. 입 주위에 있는 약 200개의 감각모를 움직여 바다의 해초를 뜯어 먹습니다. 홍해에서는 떼지어 다니는 돌고래 무리를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유선형의 몸으로 빠르게 헤엄치는 영리한 동물이지요. 바다 포유류인 고래는 육지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입니다. 바다에 살지만 육지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래. 그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집트의 와디 히탄이란 곳입니다. 고래 계곡이란 뜻이지요. 원시고래의 유골이 1000개도 넘게 발견된 이곳은 먼 옛날 테티스해라고 불리던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사막으로 변한 기나긴 여정을 간직한 채 누워있는 바실로사우루스에서 고래의 기원을 찾아봅니다. 바다의 제왕 바실로사우루스. 길이가 무려 16m에 달하는 거대한 원시고래였지만 특이하게도 어울리지 않는 작은 뒷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실로사우루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도르돈입니다. 고대의 바다에서 육상동물과 같은 척추를 이용해 헤엄쳤던 원시고래지요. 바실로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뒷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았고 거대한 바실로사우루스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르돈이나 바실로사우루스보다 먼저 바다와 육지를 오갔던 또 다른 동물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화석이 발견된 늑대를 닮은 파키세투스입니다. 물속에서는 물갈퀴가 있는 긴 발가락으로 빠르게 헤엄쳤고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생고래와 같은 특징이죠. 파키세투스가 바로 고래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바다에 적응해 살아가기 위해 고래의 조상은 변화합니다. 앞다리는 지느러미가 됐고 뒷다리는 작아졌죠. 꼬리 지느러미도 생겼습니다. 숨쉬기 쉽도록 콧구멍이 위로 이동합니다. 육상동물이 고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3,400만 년) 전 대륙이 갈라지면서 고래들의 바다 테티스해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진 바다에서 고래들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도르돈은 바실로사우루스보다 오랫동안 살아남아 바다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현생고래로 진화합니다. 하지만 도르돈을 잡아먹던 바실로사우루스는 그보다 먼저 멸종했습니다. 원시고래의 흔적은 이렇게 모래 속에 남아 있습니다. 풍요로운 바다였던 와디 히탄. 거대한 시간 동안 바다를 지켜온 원시고래들의 흔적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 인간들은 지금도 와디 히탄을 찾아옵니다. 마치 어제 죽은 것처럼 잘 보존된 화석은 고생물학자들에게 지구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나 다름없는 곳이지요. 10 years ago, yeah, yesterday. Well, I think it was when I was about 7 years old. My parents gave me a dinosaur book, and so that was it. I decided I wanted to be a paleontologist then, which most boys at the age of 7 or 8 decide to do, of course, but I didn't grow up. A paleontologist is really very much like these forensic pathologists you see on all the television shows now that go to some
crime scene and look at all the evidence and try to figure out what happened. 광활한 바다가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변화하는 장대한 시간. 화석은 그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For billions of years, from microbes to jellyfish to fish, all the way up to primates, is captured inside of our own bodies. That inside every cell, every organ, every gene, a piece of DNA inside of us, is over 3 billion years of the history of life. So the lesson to take from that is that we're not separate from the rest of the natural world. We're deeply connected to the rest of life on our planet and the planet itself, to our very bones. When people look at these things and they see them as just rocks or stones, they have to look deeper. These animals used to live on this planet millions of years ago, and we have to understand what these animals were and how they adapted to climate change and changes in the past, because we are a species. Understanding where we came from, how we are part of the earth, how we are part of the history of the earth. I like to be outdoors. I like to go in deserts, but for me the important part is the history of life. 인간은 사라졌거나 사라져갈 생명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40억 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생명을 토해낸 경이로운 행성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사라지고 또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순환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